서연 김은 42살이었다. 맑은 갈색 눈동자는 오랜 세월 감춰온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그 몸매는 강남 상류층이 요구하는 혹독한 기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재벌 가문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조용한 품위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에서 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없는 곳에서 그 살찐 여왕이라며 비웃었다. 남편인 박민재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날 아침 서초동의 대저택에는 향긋한 자스민 차와 신선한 아메리카노 향이 가득했다. 오늘은 민재의 생일이었다. 개인 셰프가 한식 브런치를 준비했고 서연은 직접 주문한 생화로 거실을 장식했다. 그녀는 그가 탐내던 태그호이어 시계를 선물로 골랐다. 정치 신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남편에게는 브랜드의 이름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10년, 아이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 서연은 종종 생각했다. 그때 그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꾸며낸 환상이었을까? 오전 10시 16분. 그녀는 어린이 복지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증서가 든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민재가 이런 선물을 좋아하리라 생각했다. 그는 늘 인심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걸 즐겼으니까. 식당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거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다. 그 여잔 그냥 돼지야, 엄마. 민재의 목소리였다. 내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돈 때문이지 뭐.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인 박선영은 놀라지도 않았다. 참아. 네가 상속받을 때까지만. 그 다음엔 알아서 정리해. 그런 몸매 가진 여자는 내 옆에 설 자격도 없어. 둘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서연은 봉투를 떨어뜨렸지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얼굴은 평온했으나 다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다시 올라가 문을 닫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선물을 내밀었다. 민재는 형식적으로 뺨에 입을 맞추며 고마워 라고 말했다. 선영은 와인이 맛있다며 다이어트를 권했다. 모두 웃었지만 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자정이 넘어 민재가 깊이 잠든 후 서연은 맨발로 집안을 걸었다. 그녀가 고른 미술품,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가구, 배우지 못한 피아노, 모두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의 증거였다. 서재에서 서연은 종이를 꺼내 또박또박 썼다. 진짜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 서명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익명의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했다. 해외 계좌로 재산을 이체하고 집을 매각했다. 모든 절차를 완벽히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오랫동안 가문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새벽 5시 서초동 저택을 뒤로하고 서연은 나섰다.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배낭 하나, 두꺼운 코트, 여권, 그리고 20살 때 찍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서연은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2시간 후 민재가 깼다. 아내는 없었다. 침대 위엔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진짜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 민재는 화가 났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들은 사실을 몰랐다. 며칠 뒤 언론은 폭발했다. 서연이 모든 자산을 해외로 옮겼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박민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함께 공개되었다.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서연의 이름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부산행 시외버스에 올라 있었다. 창가에 기대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자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자였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그러나 서연 김은 알고 있었다. 진짜 납치는 그녀의 인생 전체였다는 것을. 결혼이라는 이름의 멸시는 더 이상 그녀의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이제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운 좋은 뚱뚱한 여자라 불리던 한 여자가
이제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버스는 천천히 서울 외곽의 낡은 거리 위를 달렸다. 차창엔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엔 오래된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보석도 명품 옷도 향수도 없었다. 오직 약간의 현금, 몇 장의 서류, 그리고 눈물이 터질 때마다 적어두었던 낡은 수첩 한 권뿐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배경으로 두 팔을 벌리고 웃던 20살의 자신이 담긴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땐 아직 민재를 만나기 전이었다. 그땐 아직 속빈 삶의 그림자가 되기 전이었다. 버스가 덜컹기며 멈췄다. 운전기사가 무심히 말했다. 남포동 종점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잡지 표지와 자선갈라 포스터에 얼굴을 내밀던 여자를 이곳에선 아무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남포동은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동네였다. 갈라진 담벼락마다 겨울의 냉기와 버려진 약속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틈새마다 잡초처럼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은 맨발로 골목을 뛰었고 여자들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길을 쓸었다. 모퉁이에선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 작은 라디오에선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모든 것을 낯설고도 매혹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월세방 있음, 질문사절. 이라 적힌 종이가 허름한 대문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주름진 얼굴의 60대 여자가 나왔다. 왜요? 방 보러 왔어요.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미리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너무 단정했다. 손톱이 깨끗했고 피부엔 관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름이? 유나요? 유나강. 이상한 이름이네. 뭐, 상관없지. 환불 없고 문제 일으키면 바로 나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은 작았다. 낡은 선풍기가 덜컹거렸고 창문은 금이가 있었다. 곰팡내가 났지만 그녀에게 그 공간은 성소였다. 그녀는 한 달치 월세를 내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웠다. 눈물은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 침묵이 일을 하게 두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기당해 모든 걸 잃은 여자라 소개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곳에선 모두가 하나의 슬픈 이야기였다. 그녀는 낡은 간판이 붙은 지역 보건소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안에는 부서진 의자와 종이 상자로 만든 접수대가 있었다. 한 여자가 젊은 남자와 다투고 있었다. 그 항생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밖에서 사셔도 진짜일지 몰라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한지훈입니다.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봉사하려고요. 예전에 재단에서 기부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어서요. 물품 정리나 후원 관리 같은 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여자의 말투치고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그는 따지지 않았다. 환영합니다, 유나 씨. 여긴 질문보다 손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녀는 낡은 시트를 접고 기부 물품을 분류하고 오래된 약품 상자를 정리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서를 만났다. 8살, 창백한 얼굴과 너무 깊은 눈동자. 의사는 말했다.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검사비가 문제예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민서는 한쪽 팔이 없는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네 사람 아니지요?
손이 너무 곱고 허리가 고다요. 여긴 다들 삶이 등을 굽게 만들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나도 젊을 땐 비밀이 있었어요. 여자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비밀을 누가 봐도 되는지 고르는 일이지요. 누군가는 몸만 보고 누군가는 영혼을 봐요. 그 의사 선생은 후자예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이 메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도망친 게 아니라 깨어난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나는 이제 그 동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시간, 손길, 그리고 진심. 그녀는 청소를 돕고 상자를 옮기며 낡은 서류를 정리했다. 밤이 되면 노트에 한 문장을 계속 써내려갔다. 나는 가난해지기 전까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박민재요? 확실합니까? 파일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유나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네, 잠시 어지러워서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뒤뜰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유나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박민재. 그 이름은 총성 같았다. 그녀가 묻어두려던 모든 과거가 다시 깨어났다. 그날 저녁 지훈은 홀로 앉아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슨 전화였어요? 옛날 환자에 관한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인데 오래된 이름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박민재라고. 유나의 온몸이 굳었다. 그 사람 알아요? 아니요. 거짓말이 입술을 스쳤다.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지 조용히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려는 사람처럼 깊어졌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배낭을 열고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노트 속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가난해지기 전까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 유나는 더 이상 서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나라는 이름조차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가짜 이름과 진짜 상처가 뒤섞인 삶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박민재. 그 이름은 그녀를 여전히 질식시켰다. 문제는 그가 언제 그녀를 찾아올까가 아니라 그때 자신이 견딜 수 있을까였다. 공용 화장실의 금이 간 거울 앞에서 유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낯선 여인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윤하. 이제 그 이름은 갑옷 같았다. 거짓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패였다. 몇 주가 흘렀다. 단조로운 일상, 꾸밈 없는 사람들, 위선 없는 관계 속에서 유나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다. 불 속에서 단련되는 쇳덩이처럼 그녀의 내면은 단단해졌다. 이제는 민재를 매일 떠올리지 않았다. 그의 독한 말도 그 웃음도 이젠 오래된 먼지처럼 희미했다. 그 대신 그녀는 민서의 웃음, 지훈의 피곤한 눈빛,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엔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 같은 여자들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민서는 그녀의 중심이 되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을 때마다 유나는 삶이 다시 숨을 쉬는 것을 느꼈다. 이모, 사람들은 왜 무서울 때 눈을 피할까요? 글쎄, 몰라. 그러면 사람은 사라져요.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진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에 유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부유했던 시절 유리창 너머의 세상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떠올랐다. 그날 오후 마을엔 음악이 울려 퍼졌다.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지훈이 제안했지만 주도한 건 유나였다.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설득해 호떡, 김밥, 수공예품을 만들게 했다. 판매 부스, 허가서, 시간표까지 모두 그녀가 조율했다. 유나 씨, 당신이 예전에 뭐였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당신은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다.
유나는 웃었다. 이젠 유나라는 이름을 굳이 고치지 않았다. 그건 가면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낡은 커튼 너머로 들려온 대화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 여자는 내 환자였어요. 불법 처방을 덮으라는 요구를 거부했더니 그 정치인 아들이 내 경력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죠. 그 이름, 박선영.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둘을 한 줄로 이어놓았던 것이다. 그날 밤 유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인 생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었다.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멀리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박민재는 위스키 잔을 던졌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선거는 무너지고 있었다. 후원자들이 등을 돌렸고 언론은 비자금과 부동산 매각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여자를 찾아 어떻게든 이 모든 걸 막기 전에 그의 눈빛은 사냥꾼의 것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며칠 후 유나는 부산 외곽의 낡은 공장터를 찾았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곳이 이미 유나의 새 이름으로 비밀리에 매입된 장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의 계획은 분명했다. 이 버려진 공간을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재기센터로 바꾸는 것, 상담, 숙식, 법률 지원, 직업 교육이 가능한 진짜 쉼터,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세상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노트에 필요한 것을 꼼꼼히 적었다. 물품 목록, 협력업체, 기금 조달 아이디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도왔다. 이제 그의 눈빛엔 의심 대신 존경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눈 속엔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내 아내는 폐렴오진으로 죽었어요. 그때 사설병원에서 치료받았죠. 비싼 병원일수록 실수를 더 잘 감추더군요. 지훈의 말에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안다. 그 또한 썩은 체제 속에서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걸. 그날 오후 마을 축제에서 민서는 손수 만든 실팔찌를 팔고 있었다. 가로등보다 밝은 미소로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피가 코끝에서 흘러나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서야. 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유나는 다리에 감각이 사라진 채로 뒤따랐다. 보건소에서는 급히 링거와 산소를 연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백혈병이 악화됐어요. 여기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물 같았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아이만은 잃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열에 들뜬 민서가 잠든 틈을 타 유나는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단 하나 남은 유산,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천곡 반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새벽길로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 안엔 치료비로 충분한 금액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다만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도망치러 온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러 온 거죠. 비록 거짓된 이름으로 숨쉬고 있어도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침대 위에 민서가 약한 미소로 말했다. 이모, 가지 마요. 절대 안 갈게.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당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싸우는 여자가 되었다. 거짓은 너무 오래 숨기면 스스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거짓이 숨을 쉬고 있었다. 새벽. 유나는 눈을 떴다. 방 안에 선풍기가 덜컹거렸고 벽의 곰팡이는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그녀는 눈을 꼭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짧은 순간이라도 무게를 잊고 싶었다. 민서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미 반지를 팔아 치료의 첫 단계를 겨우 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길고 가혹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혼의 소모였다. 지우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 침묵,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조심스러움. 그의 눈엔 이제 단순한 호감이 아닌 불안한 직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유나 씨, 혹시 외국에서 살았던 적 있어요? 말투가 약간 다르네요. 어릴 때 유학을 좀 했어요. 유럽에도 잠깐은 워싱턴에도 있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날 오후 유나는 다시 공장터로 갔다. 먼지 쌓인 상자 위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한 문장을 썼다. 두려움은 문이 열린 감옥이다. 그때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꼬고 정선 오골이 빵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찾았어요. 민서가 당신 찾더군요. 이곳을 제대로 세워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할머니는 빵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사람이란 걸. 그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말이죠.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번졌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고는 말없이 떠났다. 한편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는 박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화면 속 사진엔 유나가 아이 곁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어디선가 흘러나온 CCTV였다. 그 여자를 찾아. 어떻게든 선거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 순간 유나의 이름 없는 삶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포동 자선 바자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서울의 사무실 모니터에 떠 있었다. 포장마차 앞 여자들이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장면. 구석, 거의 흐릿했지만 언밑의 케이블, 그녀였다. 윤하. 아니, 김서연. 박민재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의자를 밀쳐 넘기며 소리쳤다. 차 준비해. 부산으로 내려간다. 3시간 뒤 짙게 틴팅된 검은 SUV가 남포동 골목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사람들은 경계의 눈길을 보냈다. 어떤 이는 비켜섰고 어떤 이는 못 본 채 했다. 그때 유나는 보건소에서 쓸 거지를 사 들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입구 앞에 멈춰선 SUV를 보자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다. 그 차를 그녀는 뒷모습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석하지도 않았다. 그저 발을 돌렸다. 달리진 않았지만 도망의 리듬으로 도망갔지 않게. 골목을 하나 또 하나 꺾고 낮은 비탈을 올라 금이 간 담장 뒤에 숨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비로소 숨이 돌아왔다. 찾지 못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웠다. 그 밤 잠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민서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빨간 실로 엮은 팔찌를 내밀며 말했다. 이모, 도망 못 가게. 이거 끼면 우리 묶이는 거야. 유나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쓸어주었다. 넌 안 끼워도 난 이미 너랑 묶였어. 이모, 슬퍼. 조금. 왜? 이모가 나 살렸잖아. 내 스스로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문가에 서 있던 지훈의 가슴 어딘가가 깨졌다. 그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름이 바뀐 상처였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 지훈은 보건소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무엇을 찾는지 몰랐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그가 입력한 이름. 사바나 로데스, 김서연. 수백 건의 검색 결과. 자선 갈라의 사진, 잡지 표지, 실종 기사, 대저택 매각 의혹, 정치 스캔들, 그리고 스크린에 박힌 미소. 지난 몇 달간 그가 읽어내던 유나의 눈과 같은 눈,
유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해온 모든 것은 진짜였다. 봉사, 다정함, 헌신, 부서진 유리 조각 같은 과거를 지닌 여자가 남의 생을 살려냈다.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외면할 권리가 없다. 다시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잠 한 숨 못 잔 채 해가 올랐다. 그는 문턱에 앉아 노트를 끌어안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쓰지는 않고 그저 균형을 잡듯 꼭 안고 있었다. 이야기합시다. 놀라지 않는 눈,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요? 노트를 덮으며. 때가 됐네요. 둘은 폐공장으로 갔다. 점점 의미로 채워지는 텅 빈 공간. 지우는 물수제비를 던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얼굴을 굳혔다. 왜 거짓말을 했죠? 유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진실을 말하면 그들이 날 사냥했을 거예요. 그가 날 찾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열장 속 예쁜 물건으로 만들겠죠. 지우는 이름을 더듬었다. 마치 입안이 베이는 듯. 김서연, 박민재의 아내, 국가적 미스터리의 중심에 선 실종자. 그는 고개를 떨궜다. 유나가 곁으로 와 눈을 마주했다. 장난치려고 속인 건 아니에요. 누구를 조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프지 않은 삶이 필요했어요. 찾았습니까? 가끔요. 민서가 웃을 때, 당신이 대가 없이 말을 걸어줄 때, 카메라 없는 곳에서 상처를 닦아낼 때. 지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떠난 용기도 있었죠. 이젠 돌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디로요? 당신 이름으로. 그들을 마주보게. 당신 것을 되찾게. 당신이 안 하면 그들이 또 가져갈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오래, 아주 오래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것이 가는 소리로 금 같다. 그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익명의 제보가 폭발했다. 녹취, 계좌 흐름, 문서 사본, 박민재와 박선영을 향한 자금 세탁 공금융 재판 개입 정황, 뉴스 자막이 연달아 번쩍였다. 민재는 변호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선영은 방에 틀어박혔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두려워서였다. 그 아침 반송 주소 없는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였다. 안에는 조작된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과 짧은 편지 한 장. 진실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묻어둔 과거가 스스로 걸어 나와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막다른 길에서 선영은 수년 만에 하지 않던 일을 했다. 한지훈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은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수화기 건너 목소리는 낯설 만큼 떨렸다. 의사 선생, 나 선영이에요. 당신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발.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선의도 거래도 아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그녀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데려올 것이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를 받아들였다. 그녀, 박선영은 기자도 변호사도 아닌 그에게만 만나자 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남산 아래 작은 호텔 로비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변해버린 여인을 보았다. 화려했던 장신구도 완벽한 메이크업도 사라지고 그 대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이 그녀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변명하러 온 건 아니에요. 시선을 피한 채 선영이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요.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지훈의 숨이 멎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18살 때.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아이를 낳고도 숨겼죠. 남편에게도, 세상에도.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애가 그 남자처럼 변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더는 볼 수 없어요. 긴 침묵.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문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민서라는 아이,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기록엔 없어요. 산부인과에서 사망했다고만. 잘 봐요. 그 아이, 그 남자의 손녀일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날짜와 흔적이 겹쳐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히는 듯한 무게를 느꼈다. 그는 복도를 나서며 마치 누군가의 시신을 품은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모든 조각이 연결되진 않았지만 진실은 이제 손닿을 곳에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폐공장, 이젠 재단 건물거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를 닦으며 정신을 달래던 그녀는 지훈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다. 무슨 일이죠? 그는 모든 걸 말했다. 박선영의 고백, 박민재의 진실, 그리고 민서에게 얽힌 가능성까지. 유나는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 병이 있어요. 루게릭병, ALS. 1년 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유산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몇 년 남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몇 달. 그래도 이 시간이 의미 있길 원해요. 그럴 겁니다. 우리 이 재단 완성시켜요. 당신이 없더라도 이건 계속 숨 쉴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두 팔로 안았다. 두려움 없이 마치 이 땅에 자신을 묶어두기라도 하듯이.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틈에 꽂힌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정갈한 필체. 단 한 사람의 글씨였다. 어머니의 송을씨.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거겠지. 나는 널 미워한 적이 있어. 너무 빛나서 내가 그 빛에 가려졌다고 느껴서. 아빠가 널 더 사랑한다고 믿어서. 그래서 차가웠고 말하지 않았어. 너는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널 이름만 보고 고른 걸 알았지만 나는 또 침묵했지. 이건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야. 그리고 부탁이야. 내 쓴 마음이 너에게 이어지지 않게 해줘. 자유로워져. 숨고 싶을 땐 숨지 말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도 돼.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숨을 삼키듯 울었다. 조용히, 그러나 뼈가 흔들리도록. 그 울음은 오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재단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민재는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고 병은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다. 이후 몇 주. 공장의 재건이 예상보다 2주 빠르게 완성되었다. 남포동의 사람들은 마치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힘을 합쳤다. 그를 모르는 노인들이 시멘트를 섞고 여자들은 아픈 손목으로 벽을 칠했다. 아이들은 벽화에 태양을 그렸다. 그곳엔 치유와 속죄의 손길이 녹아 있었다. 유나 재단의 개소식은 조용히 열렸다. 언론도 카메라도 박수도 없었다. 오직 필요한 사람들만 있었다. 한감 치료로 머리카락이 듬성해진 민서가 가위로 리본을 잘랐다. 지우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죽음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 모든 재산과 계좌, 주식을 재단 명의로 이양했다. 이젠 그녀 이름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억압의 상징이었던 돈이 이젠 누군가를 구하는 손이 되었다. 유나는 새 건물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하얀 벽, 아이들의 그림, 환자를 기다리는 비어있는 상담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속죄이자 유산이었다. 며칠 뒤 복도 그림자 사이로 박선영이 나타났다. 아무도 그녀가 온 걸 보지 못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오랜 죄책감이 몸에 새겨진 듯했다. 민서가 자는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작은 손을 쥐고 속삭였다. 그건 아이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 유나가 서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민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나한테 용서를 기대해요? 아니요. 그저 들어만 주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널 오랫동안 봐왔어요. 점점 완벽해지더군요. 너무 완벽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나처럼 투명한 여자가 됐더군. 나도 조종당했고 침묵했어요. 그래서 내 고통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둘 사이엔 말보다 더 큰 침묵의 이해가 흘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해요. 내 옷 내 거울이었어. 박선영이 말했다. 그래서 미웠어. 내가 평생 못한 일들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유나는 한 발 다가섰다. 안아주지 않았다. 다만 정면으로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하고 싶네요. 수십 년 버텨온 눈물이 그 말 한 줄에 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 무렵 TV 자막은 박민재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정치인은 사라지고 피의자만 남았다. 비자금, 자금 세탁, 재판 개입. 당에서 제명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미소를 팔지 못했다. 오직 추문만을 팔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수단처럼 재단 건물 앞에 나타났다. 유나는 2층 난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이미 길을 잃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차갑고 슬픈 연민뿐. 그는 가방을 들고 마당에서 기다렸다.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거래하러 왔어. 당신하고는 거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 서류도. 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다 끝장낼 수도 있어. 네가 재산을 빼돌리고 쇼처럼 사라졌다고. 그래요. 난 모든 걸 가져갔죠. 근데 물건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유나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의 눈동자를 붙들었다. 정말 이곳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하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박민재가 한 발 물러섰다. 아마 이곳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일 거야. 왜냐면 넌 결국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평안만큼은 영영 못 가질 테니까. 유나는 덧붙였다. 어머니께 전해요. 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친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이미 넘치는 사랑 속에 있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것이에요. 박민재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떠났다. 그날 밤 서울의 빈 오피스텔에서 그는 봉투를 펼쳤다. 사랑 없는 권력은 껍데기, 영혼 없는 돈은 죽음. 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여러 번 죽였고 난 다시 살아났어. 넌 아직도 네 자아 속에 묻혀있지. 우린 더는 원수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 그때야 비로소 네가 누군지 볼 수 있어. 그 밤 지훈과 유나는 같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숨을 들었다. 열정의 밤이 아니었다. 진실의 밤이었다. 두렵습니까?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랑합니다. 말 대신 유나는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리치지도 곧장 울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울 때까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송글씨로 적힌 봉투들이 있었다. 지훈, 민서, 정선옥, 박선영, 각자의 이름. 지훈에게 온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없었던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있었던 것을 감사해줘. 내가 내게 원하던 삶을 당신 손에 남겨요. 당신의 빛을 의심하는 자가 없도록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빛나게 했으니까. 민서에게는 미소가 약보다 더 많은 걸 낫게 만든다는 걸 네가 가르쳐줬어. 약속해줘. 내 이야기를 써줘. 세상은 두려움을 이긴 아이의 기록을 필요로 하니까.
장례식은 대리석 묘지도 샹들리에도 정치인의 허풍 연설도 없었다. 유나는 자신의 뜻대로 화장되었고 쟤는 재단 정원에 뿌려졌다. 아이들이 심어둔 감나무 옆 민서가 매일 물을 주기로 한 자리. 소식은 동네에 순식간에 번졌다. 문 앞에서 우는 여자들, 말이 없어진 아이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지훈.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하얀 병실에서 묻히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몇 주 뒤 민서는 유나의 책상 서랍에서 정갈하게 묶인 한 묶음의 원고를 발견했다. 노트에 쓰던 그 또렷한 필체. 표지엔 손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가 말하길 나는 역겨웠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버려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다 자신을 버리던 여자가 어느 날 깨어난 이야기다. 지우는 밤새 한 번에 읽었다. 책을 덮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몇 달 뒤 원고는 독립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기대와 달리, 아니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조용히 SNS에서, 그 다음엔 방송과 신문으로 번졌다. 여자들은 침묵 속에서 책을 샀고 눈물로 서로에게 건넸으며 골목 모임과 대학 강의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의 기록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껴본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터뷰 자리에 나선 지우는 재단을 이야기했다. 그는 책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모든 수익은 윤하 재단의 새로운 지점으로 향했다. 누구도 사라져야 다시 살지 않도록. 두 번째 센터의 이름은 민서가 지었다. 다시 숨집. 작고 소박했지만 숨이 찼다. 개관벽엔 윤하가 남긴 문장이 적혔다. 약속해줘. 내 이야기를 써줘. 그리고 민서는 정말로 쓰기 시작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를 받아들였다. 그녀, 박선영은 기자도 변호사도 아닌 그에게만 만나자 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남산 아래 작은 호텔 로비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변해버린 여인을 보았다. 화려했던 장신구도 완벽한 메이크업도 사라지고 그 대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이 그녀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변명하러 온 건 아니에요. 시선을 피한 채 선영이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요.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지훈의 숨이 멎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18살 때.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아이를 낳고도 숨겼죠. 남편에게도, 세상에도.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애가 그 남자처럼 변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더는 볼 수 없어요. 긴 침묵.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문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민서라는 아이,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기록엔 없어요. 산부인과에서 사망했다고만. 잘 봐요. 그 아이, 그 남자의 손녀일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날짜와 흔적이 겹쳐요.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히는 듯한 무게를 느꼈다. 그는 복도를 나서며 마치 누군가의 시신을 품은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모든 조각이 연결되진 않았지만 진실은 이제 손 닿을 곳에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폐공장, 이젠 재단 건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를 닦으며 정신을 달래던 그녀는 지훈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다. 무슨 일이죠? 그는 모든 걸 말했다. 박선영의 고백, 박민재의 진실, 그리고 민서에게 얽힌 가능성까지. 유나는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 병이 있어요. 루게릭병, ALS. 1년 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유산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몇 년 남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몇 달.
그래도 이 시간이 의미 있길 원해요. 그럴 겁니다. 우리 이 재단 완성시켜요. 당신이 없더라도 이건 계속 숨 쉴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두 팔로 안았다. 두려움 없이 마치 이 땅에 자신을 묶어두기라도 하듯이.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틈에 꽂힌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정갈한 필체. 단 한 사람의 글씨였다. 어머니의 송글씨.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거겠지. 나는 널 미워한 적이 있어. 너무 빛나서 내가 그 빛에 가려졌다고 느껴서. 아빠가 널 더 사랑한다고 믿어서. 그래서 차가웠고 말하지 않았어. 너는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널 이름만 보고 고른 걸 알았지만 나는 또 침묵했지. 이건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야. 그리고 부탁이야. 내 쓴 마음이 너에게 이어지지 않게 해줘. 자유로워져. 숨고 싶을 땐 숨지 말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도 돼.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숨을 삼키듯 울었다. 조용히, 그러나 뼈가 흔들리도록. 그 울음은 오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재단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민재는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고 병은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다. 이후 몇 주, 공장의 재건이 예상보다 2주 빠르게 완성되었다. 남포동의 사람들은 마치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힘을 합쳤다. 그를 모르는 노인들이 시멘트를 섞고 여자들은 아픈 손목으로 벽을 칠했다. 아이들은 벽화에 태양을 그렸다. 그곳엔 치유와 속죄의 손길이 녹아 있었다. 유나 재단의 개소식은 조용히 열렸다. 언론도 카메라도 박수도 없었다. 오직 필요한 사람들만 있었다. 한감 치료로 머리카락이 듬성해진 민서가 가위로 리본을 잘랐다. 지우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한 번의 호흡이 죽음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전 모든 재산과 계좌, 주식을 재단 명의로 이양했다. 이젠 그녀 이름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억압의 상징이었던 돈이 이젠 누군가를 구하는 손이 되었다. 유나는 새 건물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하얀 벽, 아이들의 그림, 환자를 기다리는 비어있는 상담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속죄이자 유산이었다. 며칠 뒤 복도 그림자 사이로 박선영이 나타났다. 아무도 그녀가 온 걸 보지 못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오랜 죄책감이 몸에 새겨진 듯했다. 민서가 자는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작은 손을 쥐고 속삭였다. 그건 아이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 유나가 서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민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나한테 용서를 기대해요? 아니요. 그저 들어만 주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널 오랫동안 봐왔어요. 점점 완벽해지더군요. 너무 완벽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나처럼 투명한 여자가 됐더군. 나도 조종당했고 침묵했어요. 그래서 내 고통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둘 사이엔 말보다 더 큰 침묵의 이해가 흘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예요. 내온 내 거울이었어. 박선영이 말했다. 그래서 미웠어. 내가 평생 못한 일들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유나는 한 발 다가섰다. 안아주지 않았다. 다만 정면으로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하고 싶네요. 수십 년 버텨온 눈물이 그 말 한 줄에 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 무렵 TV 자막은 박민재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정치인은 사라지고 피의자만 남았다. 비자금, 자금 세탁, 재판 개입.
당에서 제명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미소를 팔지 못했다. 오직 추문만을 팔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수단처럼 재단 건물 앞에 나타났다. 유나는 2층 난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이미 길을 잃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차갑고 슬픈 연민뿐. 그는 가방을 들고 마당에서 기다렸다.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거래하러 왔어. 당신하고는 거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 서류도. 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다 끝장낼 수도 있어. 네가 재산을 빼돌리고 쇼처럼 사라졌다고. 그래요. 난 모든 걸 가져갔죠. 근데 물건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유나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의 눈동자를 붙들었다. 정말 이곳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하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박민재가 한 발 물러섰다. 아마 이곳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일 거야. 왜냐면 넌 결국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평안만큼은 영영 못 가질 테니까. 유나는 덧붙였다. 어머니께 전해요. 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친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이미 넘치는 사랑 속에 있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것이에요. 박민재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떠났다. 그날 밤 서울의 빈 오피스텔에서 그는 봉투를 펼쳤다. 사랑 없는 권력은 껍데기, 영혼 없는 돈은 죽음. 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여러 번 죽였고 난 다시 살아났어. 넌 아직도 네 자아 속에 묻혀있지. 우린 더는 원수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 그때야 비로소 네가 누군지 볼 수 있어. 그 밤 지훈과 유나는 같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숨을 들었다. 열정의 밤이 아니었다. 진실의 밤이었다. 두렵습니까?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랑합니다. 말 대신 유나는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리치지도 곧장 울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울 때까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송글씨로 적힌 봉투들이 있었다. 지훈, 민서, 정선옥, 박선영, 각자의 이름. 지훈에게 온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없었던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있었던 것을 감사해줘. 내가 내게 원하던 삶을 당신 손에 남겨요. 당신의 빛을 의심하는 자가 없도록.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빛나게 했으니까. 민서에게는 미소가 약보다 더 많은 걸 낫게 만든다는 걸 네가 가르쳐줬어. 약속해줘. 내 이야기를 써줘. 세상은 두려움을 이긴 아이의 기록을 필요로 하니까. 장례식은 대리석 묘지도 샹들리에도 정치인의 허풍 연설도 없었다. 유나는 자신의 뜻대로 화장되었고 쟤는 재단 정원에 뿌려졌다. 아이들이 심어둔 감나무 옆 민서가 매일 물을 주기로 한 자리. 소식은 동네에 순식간에 번졌다. 문 앞에서 우는 여자들, 말이 없어진 아이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지훈.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하얀 병실에서 묻히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몇 주 뒤 민서는 유나의 책상 서랍에서 정갈하게 묶인 한 묶음의 원고를 발견했다. 노트에 쓰던 그 또렷한 필체. 표지엔 손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가 말하길 나는 역겨웠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버려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다 자신을 버리던 여자가 어느 날 깨어난 이야기다. 지우는 밤새 한 번에 읽었다. 책을 덮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몇 달 뒤 원고는 독립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기대와 달리, 아니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조용히 SNS에서, 그 다음엔 방송과 신문으로 번졌다. 여자들은 침묵 속에서 책을 샀고 눈물로 서로에게 건넸으며 골목 모임과 대학 강의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의 기록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껴본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터뷰 자리에 나선 지우는 재단을 이야기했다. 그는 책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모든 수익은 윤하 재단의 새로운 지점으로 향했다. 누구도 사라져야 다시 살지 않도록. 두 번째 센터의 이름은 민서가 지었다. 다시 숨집. 작고 소박했지만 숨이 찼다. 개관벽엔 윤하가 남긴 문장이 적혔다. 약속해줘. 내 이야기를 써줘. 그리고 민서는 정말로 쓰기 시작했다. 민서는 윤하가 남긴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회색 괴물을 웃음으로 이긴 아이. 주인공은 붉은 실 팔찌를 찬 소녀였다. 그녀는 전국 도서전과 학교 강견에 초대되었다. 인터뷰 때마다 윤하를 마치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윤하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한지우는 여전히 윤하재단의 의료의사로 남았다. 때때로 그녀의 부재가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내려앉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원으로 나가면 알 수 있었다. 꽃을 가꾸는 여성들, 뛰노는 아이들, 자원봉사자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증명이었다. 윤하는 이겼다.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았다. 그녀의 유산은 포의가 아니라 뿌리가 되었다. 지우는 목에 작은 로켓 펜던트를 걸고 다녔다. 그 안에는 윤하가 세상을 떠나기 전 건네준 짧은 머리카락 한 올과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할 땐 이걸 만져요. 여기에 내가 남아있어요. 그는 그 펜던트를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다만 고요한 밤, 침묵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히는 순간에만 손끝으로 그것을 감싸 쥐곤 했다. 박선영 또한 변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하지만 변했다. 그녀는 여성보호 시설을 찾아가 이름을 감춘 채 봉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전부를 윤하 재단에 기부했다. 그 후로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들은 이가 없었다. 어떤 이는 절에 들어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진실은 단 하나.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배하지 않는 고요한 그림자가 되었다. 반면 박민재는 끝내 무너졌다. 재산, 명예, 연줄 모두 잃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서전을 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어느 날 지우는 을지로의 허름한 카페에서 그를 보았다. 초라한 차림, 초점 없는 눈빛. 지우는 다가가지 않았다.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윤하가 마지막 편지에 쓴 문장을 떠올렸다. 우린 더 이상 원수도 아니야.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야. 윤하가 떠난 지 1년 후 재단은 그녀의 이름으로 기념식을 열었다.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윤하의 책을 읽고 폭력을 벗어난 여자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던 삶에서 조용히 회복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 부끄럽지 않게, 두렵지 않게. 마지막에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난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비로소 존재하게 됐어요. 윤하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다시 깨어났어요. 지우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서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원장님, 윤하 이모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지. 난 가끔 꿈에서 이모를 봐요. 그리고 이모가 항상 말해요. 뭐라고? 계속 쓰라고. 말과 글도 사람을 치료한다고. 민서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글씨는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붉은 팔찌의 약속처럼 우리는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